하는 데 이름이 뭐지? 이사기회지. 아버지도 다 사정이 있으시니까 너 그런 데 맡기는 거지. 왜 어른들이 돼서 책임들을 안 질라 그래 다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데 왜 남들처럼 고생해서 벌 생각은 안 하고. 진짜. 신부님도 그렇고 네가 싹싹하고 귀엽게 구니까 예쁘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야. 다 큰 새끼들은 돌려보내야지. 이제 큰 새끼들은 안 받아야겠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같은 처지끼리 누가 누구 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이 병신이. 이 물건 다 어디서 나는 거냐? 마트 가서 반말을 훔쳐오는 거 아니야? 너같이 부모 없는 애들 손버릇은 타고난 거고. 놈의 새끼. 은혜도 모르는 새끼. 저 대학교도 진짜 가고 싶고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신부님, 저 집에 가면 절대 안 돼요. 저 집에 가면요, 저 책임져줄 사람도 없고요. 밖에서 떠놀다가 나쁜 친구들이랑 술, 담배 배우고 소년은 들락날락거릴 거고. 오히려 너 같은 새끼들이 죄에서 더 무서워, 임마. 아빠 때문에 저들 철도 없어. 나한테 오지 마! 너 계속 이러면 우리도 너 데리고 있기 힘들어. 영재가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약속할 수 있어? 응? 절망 속에서 키가 큰다. 거인. 빈곤아동 실태를 조사했는데 어린이 10명 가운데 1명이 빈곤아동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도 많았습니다.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빈곤아동 문제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은 것을 꿈꿀 나이, 한 아이가 장래희망에 적은 건 수급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동센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가난의 대물림, 빈곤은 때때로 아이의 꿈마저 빼앗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맞은 빈곤아동이 주위의 예상보다 많습니다. 지역에서 처음 실시된 빈곤아동 실태 조사 결과 대구 빈곤아동은 4만여 명으로 전체 아동의 10.79%,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빈곤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교육 중단과 가족 간 불화, 부모의 음주와 지지결핍,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에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 배가 고프지만 참고 견딘다 등 빈곤이 주는 생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빈곤의 그늘에 숨어 관리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대구의 빈곤아동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자는 17,000여 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고 연령별로 보면 초중등의 경우 빈곤 청소년 70% 이상이 사례 관리를 받고 있었지만 미취학 아동은 4.7%, 고등학생은 1.7%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최소한의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는데 연령과 학급에 따라 서비스가 단절되면서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연속성이 지금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이 아동들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틀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빈곤아동과 부모를 위한 지원 강화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특히 미취학 연령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하고 교육과 돌봄, 취업 지원, 주거 등 다각도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거라든지 영양, 또 교육, 이 아동들이 겪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정책이 좀 필요하고 또 이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 가난의 대물림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어릴 때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타고난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가난한 학생,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학교일수록 성적이 낮고 그 차이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더 벌어집니다. 네, 그게 현실이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쟁쟁하게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을 어떻게 이겨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격차를 좁히는 건 가능했는데 그 아이들과 같은 동일한 아이들이 되는 거는 불가능했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공부라는 게 쌓이고 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성적으로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몇 년 먼저 더 공부했던 애들,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왔던 애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야,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하다가도 이제 공부를 해도 이제 다음 시험을 쳐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방법 조금 다르게 해보고 조금 더 열심히 해도 비슷하게 나오고 하니까 이제 점점 좀 의욕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성적은 사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원비를 많이 쓸수록 입시 결과가 좋습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보다 더 가혹합니다. 좌절이 반복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공부해봤자 계속 가난할 건데 뭐하러 해,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공부해봤자 지금 가난한 거에서 빠져나왔죠. 얼마나 빠져나오겠냐 하면서. 대부분은 그냥 공부를 그럭저럭 애매하게 하거나 아예 놔버린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열정을 가지고 대입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해도 반 친구들이 따라주지 않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자거나 아니면 아예 학교를 안 나오거나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좀 무기력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여건이 잘 좋지가 않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애들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있거나 놀거나 이런 환경이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비행이나 좀 안 좋은 일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애들이 많았어서 공부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느껴왔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꿈을 꾸는 만큼 성취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꿈이 너무 그냥 빈약하면은 성취 별로 클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교육 포부라는 것도 이제 부모 교육 수준하고 가구 소득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도 없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들리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강철 같은 의지, 놀라운 노력, 뭐 그런 걸 발휘할 걸로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꿈 자체가 이제 사라져버리거나 뭔가 해도 잘 안 될 걸로 완전히 이렇게 어떤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분발한다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격차보다 보이지 않는 격차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 실패하거나 뭔가 잘 안 되면은 떳떳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든든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가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막 부끄러운 것까지는 아니라도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자신감이 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가 죽어가지고. 네. 흔히들 부모 보고 배운다 막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난하니까 뭐 걔도 가난한 길로 빠지는 거지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막 이래서 이제 막 가난한 가정은 막 아이를 낳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들으면서 약간 막 약간 좀 씁쓸하다고 하죠. 그랬죠 약간.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였으면 노력해서 바꿨겠지만 정말 부모님을 노력해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다. 근데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체념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계속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많이 느끼고 있어요. 평일날 스터디 하려면은 제가 아르바이트 같은 걸 조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수입이 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참 그거부터가 힘들어요. 네. 동아리 활동도 안 했고 그다음에 교환학생도 안 썼어요. 그리고 뭐 학원을 따로 다녀본 적도 없고 항상 학교를 끝나면은 과외나 알바만 했어요. 한번 뭐 어디 합격자 스펙 평균 딱 보니까 교환학생 경험 1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번은 갔다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좀 그 공란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걸 하려면 당연히 신림동에 와서 자취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수많은 강의, 수많은 순환들 다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1년에 몇 천만 원 깨지는 거는 우습게 여겨지는데 함부로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년의 투자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치면 3년 차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생 60% 이상이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1인당 평균 1,500만 원의 빚을 안고 졸업을 합니다. 빚이 있는 학생들에게 꿈은 꿔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10명 중 4명이 부모의 재력이라고 답했습니다. 개인의 노력보다도 부모의 재력을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청소년 문제에 주목을 잘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교육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세습을 해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세습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녀에게 사교육비 지출이 높고 이게 이 학생들의 성적 순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고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달라지고 내 평생의 임금이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건 우리나라만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점점점 디지털 사회 그리고 정보 사회, 지식 사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회에서는 교육을 물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교육열이 높은 사회인데 이제 지식 사회로 들어가면서 어떤 지식의 정도, 교육의 정도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불어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문화 자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올해로 딱 그 보육원에서 산 시간과 나와서 산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 되었어요. 뭐 한 15년 정도씩. 아빠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그 새 아저씨가 등장함으로 폭력이 너무 많았고 6살 즈음부터 보육원에서 20살까지 살았어요. 제가 보육원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는 여자애들은 간호조무사로 가, 남자애들은 뭐 공고 가거나 아니면 상고를 가,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삶을 사는 게 대다수였어요. 업 자체에 대해서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 시선을 좀 탈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가겠다. 그러면 뭐든 할 수 있겠지.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삶을 살았죠. 왜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되게 중요하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거의 일생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있죠. 근데 그건 청소년 정책이 아니고 교육이죠. 근데 교육 정책은 이 청소년들의 어떤 생활과 삶과 역량이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교육이 접근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는 완전히 공백으로 비어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삶과 생활은 가족 내에 맡겨놓은 거죠. 청년 쪽은 예산이 지금 20조가 넘거든요. 한 해 예산이. 그리고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청소년 쪽만 좀 중간에서 예산 규모로 볼 때는 거의 최하위 수준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거의 최우선 순위 정책 영역인데 저는 이제 부처명에 이제 명시될 필요가 있다.